자, 이번 시간은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건축법을 진도를 준비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네, 150페이지 챕터 01 돼 있을 거예요. 네, 50페이지, 150페이지예요. 건축물 등의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교재를 거기에 딱 펼쳐놓고 150페이지 펼쳐두시고 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법이 국토계획법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앞 시간까지 공부한 거죠.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몇 개가 있었죠? 정비 사업은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몇 개가 있었죠? 2개.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 그리고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 그렇게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하게 돼요. 그때 조합이 되려면은 정비법상 어디에 해당해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내용들로 정비법 수업이 진행됐고요. 제일 마지막에 재미있게 공부한 게 뭐죠? 관리 처분계획. 관리 처분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건축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실제로 다 말씀드린 거죠. 7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대체로 출제 문항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쉬운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7문제 넘으면은 최소 4문제, 뭐 이렇게 한 5문제 정도, 4-5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우리 건축물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작물이잖아요.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중요한 게 안전해야 되죠.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이죠, 기준. 건축 절차, 그 다음에 건축 절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입니다. 이게 건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건축물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이런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건축법을 만든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안전 확보, 건축물의 미관 향상 등을 통해서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축법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축법이 추구하는 제1의 목적, 건축법이 추구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나오진 않아요. 괜히 적었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적어놓고. 외우면 망하죠. 그냥 듣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첫인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인데, 건축법상 용어 정의, 법으로 정의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 지금도 대지는 부동산 학계론에도 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야.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고. 그 개념이 건축법상 대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정의하는 대지 개념하고 법으로 정의하는 건축법상 대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 개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개념이 또 달라요. 그럼 여기는 건축법상 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대지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대지여야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해도 좋고 정비법상 대지 개념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건축법에 오면은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실무에 나가면은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정도 공부하시고 오늘 합격자 발표하고 오늘 아깝게 이제 실패하신 분에게 제가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한마디 말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그럼 1년 동안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거 맞죠? 처음 배우는 용어도 책 안 보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방법이 같으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이제. 대지가 뭐죠?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안에 지적법이 들어가 있거든. 이 법 안에 지적법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뭐죠?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그래요. 이걸 말하는 연습하셔야 되니까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외웠으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A, B, C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요. 지적법에 의해서 몇 필지로 나눈 토지죠? 세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그러면은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으면 이 세 필지로 나누어진 이 각각의 필지를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필지로 나눈 토지는 그 필지로, 세 필지로 나누어진 각각의 필지가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는 건축법상 곧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1필지, 1대지 원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다라는 말의 뜻은 해석하면은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원칙이면은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시간 가면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토지가 6개가 있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 그러니까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이니까 한 필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두 필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세 필지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 있어요. 이걸 기본 이론 시간에 이제 배우게 돼요. 예외고, 일단 원칙은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고, 그 말의 뜻은 곧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가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시험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이런 교재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01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세요.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2가지가 있다. 건축물은 잠깐만요. 건축물 2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늘 뭘 배우느냐면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3가지를 배우면 3가지.
세 가지. 이제 교재를 설명 들을 때 교재 보시면 돼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밑줄 끄는 게 좋습니다. 책에다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줄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1번. 이런 교재 보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15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금도 밑줄 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줄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설명드려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설명 들으세요. 지붕 동그라미예요, 교재에다가. 지붕 동그라미 하세요, 지붕. 지붕은 밑에 적으세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은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니까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또는 벽은 밑에 적으십시오.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O.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설명 안 드리면 답 찾기 좀 힘들어지겠죠? 시행착오로 많이 겪게 된단 말이야. 다시 할게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이 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X? X. 뭐가 없죠? 지붕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기둥과 벽이 있으면 그냥 공작물이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이 됩니까? 지붕이 필수고 지붕이 있으면은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이 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딸린 시설물. 잠깐만. 이에 딸린 시설물. 이가 뭐죠? 국어잖아, 국어. 이가 뭐죠? 이는 앞에 동그라미 1번을 말하는 거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이가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밑에 적으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이런 걸 적으라고 이제 필기. 대문, 담장, 옹벽 쭉 나가면 되죠. 그러면 대문, 담장, 옹벽은 지붕이 없으니까 본래는 공작물인데 이것들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등은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에 딸린 시설물 되어 있죠? 이가 뭐죠?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앞에 동그라미 1번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 책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을 볼 줄 알아야 혼자 책 보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책을 못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껐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물으면 대답해요. 이 세 번째인데 3번인데 지하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O잖아.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는 지하 상가죠. 그럼 강남 지하 상가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니까 강남 지하 상가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 믿겠습니까? O.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이때 지하는 됐고 고가의 공작물 보여드릴까요? 여보세요. 서울에 외곽 순환 고속도로 있죠. 내부 순환 고속도로도 있죠. 내부 순환 고속도로를 타면은 고가도로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고가도로 구간에 이제 도로잖아. 도로인데, 여기 보면은 그 제설 장비라든지 염화칼슘 등을 넣어두기 위해서 고가도로 주변에 보면 건물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지에 있는 겁니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되어 있잖아. 이렇게 고가도로와 같이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수업을 딱 듣고 하나하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세 가지를 이걸 익숙하려면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이걸 많이 해서 익숙하게 만든 사람이 합격하는 거고, 나중에 해야지 덮어두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급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외우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도를 한 장씩 옮기면 누구나 어린이도 할 수 있잖아. 한 장은. 초등학생도 옮길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1톤씩 미루어뒀다 1톤을 옮기려고 하니까 천하장사도 1톤을 한꺼번에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수업 듣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알려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20대는 체력이 되니까 밤새매라도 하고 감당을 하는데 40, 50대는 체력도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안 되니까. 하루에 8시간, 7시간 책을 보니까 눈도 안 되는 거야. 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리 저런가 초점도 못 맞추는 거야. 50대 되면 그렇게 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20대인데 고등학생 여고인데 마음은 여고인데 몸은 여고가 아니고 우리는 그죠? 50대예요? 그렇구나. 대지 배웠고 공작물, 건축물 배웠고 지금 배운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몇 개 배운 거죠? 3개. 잠깐만요. 이걸 이 정도 해야 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책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 자게 많이 했죠. 이거에서 밥벌이 하려고. 강의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했겠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800페이지 기본수를 다 외워요. 매년 책을 2시간씩 쓰니까 그렇겠지만 다 외우고요. 근데 800페이지를 여러분 2년 동안 못 외웁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못 외웁니다. 800페이지 외울 것 같죠? 못 외워요. 3년 해도 잘 못 외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벌이 하잖아, 밥벌이. 이걸로 밥벌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로서 나중에 밥벌이를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로 밥벌이 하려면 대충 해야 됩니까? 밥벌이는 쉽지 않다니까. 맞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야. 특히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3개월 만에 합격, 6개월 만에 합격, 그는 본인은 자랑스럽겠지만 저는 대단하지만 아직까지 자랑하기는 좀 빠르다는 거죠. 나가서 실무에서 3개월 만에 연봉 1억, 2억 하셔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인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지했고, 건축물 했고, 지하청.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하청 찾으셨어요? 네, 건축법상 지하청이 무엇일까? 밑에 친절하게 교재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잠깐만. 그려둔 것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맞죠? 근데 그리는 과정을 보면은 쉬워요. 그려둔 것을 보면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려둔 거 151페이지를 보고 머리 아파하실랍니까? 그리는 걸 보실랍니까? 그리는 걸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다니까. 보지 마세요. 난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 지하층이 뭔지 읽어드리고 할게요. 일단 지하층이 되려면 건축물의 바닥이 땅 밑에 있어야 되잖아.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건축물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머리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나는 책임 안 집니다. 보시고 이게 지표면이고요. 여기는 건축물의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에요. 여기는 여기 보세요.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보세요.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이게 바닥 구조체 윗면 맞죠?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학원이 몇 층이죠? 4층이거든요. 4층의 층고, 층 높이는 4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죠. 4층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에 5층이잖아. 5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하죠? 이 4층의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층고, 층 높이잖아요. 층 높이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고 하죠? 층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위층 바닥 구조체입니까? 천정입니까? 천정이잖아. 이 높이를 무슨 높이라고 하냐면 건축부에서는 천정이라는 말을 안 써. 반자 높이라고 해. 반자 높이. 따라합니다. 반자 높이. 반자라 그래. 천정을 뭐라 그래요? 반자라 그래. 반자 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층이 지하층이 되려면 잠깐 보세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여기까지 지표면 맞죠? 이 높이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이 높이를 스몰 h라고 합시다. 작은 h라고 하죠. 약속이죠. 그리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 그래요? 층고잖아. 층 높이잖아. 맞죠? 이 층 높이를 우리끼리 그냥 라지 h라고 하자. 그럼 이 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스몰 h가 이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2분의 1 이상. 적어볼게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는 스몰 h 맞죠? 이 스몰 h가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과 같거나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1보다 무슨 높이?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잠깐만,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 층고가 10m라. 10m라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5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지표면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문장으로 시험을 보는 거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가 10m일 경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6m면 그 층은 지하층이다. OX? O. 층 높이가 10m인데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6m면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요. 지하층이다. OX? O.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지. 이 그림 들여다보고, 이건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림 들여다보고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내라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만큼 인생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동안 선시학만 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경험적 지식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잘 안 바꿔요, 어른들은. 선생은 서무분 외우라고 해도 나는 이해 다 했다. 너나 외워라. 나는 안 외워도 알고 있다. 나는 서울대학 나왔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오래 공부해요. 시킨 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아이 같은 마음으로. 시킨 대로 하면 합격하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선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한 권도 못 보면서. 한 권도 반복 못 하면서. 막 수집하고 복사하고
자료 수집 가득 해놓고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시험 치면 모의고사 38점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나해 보면은 그때 그 얘기가 다 맞구나. 저도 이 바닥에 25년을 굴렀으니까 귀신이죠. 눈만 봐도 나중에 한 7월달 돼서 내년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쯤 돼서 와서 살짝 물어보세요. 저에게. 저 학교 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99% 학교가 알아맞추죠. 수업 다 해보면은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저분은 붙을 뿐, 저분은 오늘 좀 힘드실 것 같다. 걱정이다. 이렇게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단 복채 만원 들고 오시면 이야기 줍니다. 틀리면 배로부를 주고. 다 알죠. 귀신이죠. 저분은 나를 쳐다보겠지만 딴 생각하고 있거나 저분은 설명드리고 금방 이해 못하고 이해한 척 했어. 저분은 고개 숙여 있지만 이해했어. 다 알죠. 귀신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실. 거실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나? 안 적어놨을 거예요.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잠깐만요. 거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드시죠? 거실? 거실 보세요. 거실이 뭔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가면은 응접실도 있고, TV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방은 거실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건축에서는 안방도 거실이에요. 애들 공부방도 거실이에요. 알겠죠? 다르잖아. 법으로 하라는 거야, 법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개념을 바꾸어서 법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넣어야 돼, 지금. 그럼 다시 볼게요. 거실이란 건축물 바뀝니까? 아닙니까?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 구성 거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건축물 안에서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거실이에요. 아니,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공간 맞잖아요. 전부 건축 구성 거실이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물으면 대답해요. 이거 대답을 해야 답을 찾는 거라니까. 강의실은 건축 구성 거실이다. OX? O. 이 건축물 아니잖아.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1분 수업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잖아.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거실이죠. 독서실은 건축 구성 거실이다. OX? O. 상담실은 건축 구성 거실이다. OX? O. 화장실은 건축 구성 거실이다. OX? 화장실이 O가 아니지. 화장실은 금방 O라고 하신 분은 변비 환자일 거야. 아니,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거주하고 직무하고 오락합니까? 화장실은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화장실은 건축구성 거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야. 복도는 건축구성 거실이다. 복도에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잖아. 도둑 아니면은. 현관도 지나가는 곳이지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 현관에서 거주, 직무, 작업, 오락을 안 하잖아. 이제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즉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비교적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이 법상 뭐죠? 거실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알고만 있으면 되고 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걸 알아야 다른 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죠. 이 자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은 그 자체가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 듣지만 듣는 순간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니까. 난 처음 봐도 진짜 개념 자체가 와닿아요. 관리처분계획을 정확하게 아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가르쳤다니까. 암기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했다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내용 7개 못 외우죠? 외우기 어렵죠?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었어. 해석하고 현장 적용하고 오래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관리처분계획이 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한 3년 지나야 겨우 알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돈 냈으니까 금방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이거 시험 나와요. 자주 나와요. 154페이지 있어요. 154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법상은 주요 구조부 나와 있습니까? 주요 구조부 나와 있죠. 밑에 그림, 이 책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였어. 154페이지예요. 154페이지에 01번에 주요 구조부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 자주 나와요. 뒤에 적어놨네. 시험에 다도 출제다. 시험 자주 나왔는데. 줄 거 있죠? 내력벽 줄 거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내기, 바보치. 바요처럼. 내기, 바보치. 내기, 바보치. 어디에서? 계단에서. 그래서 다 외웠죠.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이 암기방법은 가르친 거잖아. 이 암기방법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암기방법 만들 수 있잖아. 고개 드시고 설명 들으세요. 내력벽이 뭔지 보려고. 여기 보세요. 벽이고 이거는 뭐죠? 힘이고 얘는 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막 썼잖아. 책상에다가 하고 책상에다 이런 거 써놨잖아. 이렇게 막 쓰잖아. 이거 뭐죠? 인내. 책상 이거 쓰고 공부하고 안 했나? 나만 그랬구나. 인내. 참을 인자, 견딜 자, 참고 견딘다. 인내. 그렇게 되죠.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벽이잖아요. 그 내력벽이라고 그래. 뭘 견디냐 하면은, 보세요. 이게 건축물의 기둥이거든요. 기둥이에요, 기둥. 보세요,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걸 보라 그래, 보. 이제 보가 뭔지 알겠죠? 대들보 들어보셨죠? 대들보는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위에서 이어주는 게 대들보야. 그럼 대들보가 떨어지면은 건물은 상징적으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대들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연결하는 게 뭐죠? 보. 그 다음에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지붕을 얹기 위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뭐라고 하죠?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지붕틀.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이에요. 석가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붕을 얹는 거잖아. 이게 지붕이라고. 이 지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봐요. 기둥과 기둥 사이 보 아래에 뭘 쌌죠? 벽을 쌌잖아, 벽을 쌌죠. 이 벽이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면 위에 봐요. 위에 지붕이나 보를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이 벽을 무슨 벽이라고 그래요?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위에 보나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무슨 벽?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제가 쾅 치잖아. 아파요.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럼 이게 무슨 벽? 내력벽이라고. 근데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벽을 제가 탕 치면은 아프지 않은 거야. 이거는 내력벽입니까? 비내력벽입니까? 비내력벽. 그래서 벽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이다. 그럼 이거는 칸막이 벽이니까 복도하고 강의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벽이지, 이게 그냥 합판 이런 걸 스코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보나 지붕을 받쳐주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벽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상 주요 구조물은 비내력벽입니까? 내력벽입니까? 내력벽. 이제 구분하고 나니까 가슴이 좀 와닿죠, 훨씬.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설명했죠? 지붕틀 설명했죠? 주계단. 이걸 주요 구조부로 가는 거야. 다음 중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오죠?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잠깐만요. 우리 그 남산 계단이나 용두산 공원이나 이렇게 도시마다 공원이 보통 있잖아. 이렇게 공원에 계단이 있잖아. 계단 앞에 가면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 연인끼리 뭐예요?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올라가게 하는 거 맞죠?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올라가 버리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구나. 10칸 올라가죠. 이렇게 가죠. 이쯤 되면은 밑에 있는 여자친구는 그냥 있습니까? 막 깡탈입니까?
오빠야 보고 낸다느니 뭐 아니야 싫어 나는 잠깐 그냥 갈 거야 막 와서 또 가위바위보 하자고 막 그러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둘이 얼마나 좋아. 둘이는 참 좋아. 남들이 보면 뭐죠? 바보죠. 그래서 계단에서 내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죠.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이거 얘기한다는 게 노래를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 무슨 벽? 내력벽. 내력벽. 그 다음에 도로. 도로는 이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오! 찾으셨어요? 오! 159페이지에 있어요. 159페이지에 도로 있습니까? 네. 도로의 별표 하시고요. 정의의 별표 하시면 정의. 도로가 무엇인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자, 교재에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도로가 뭔지 읽어보세요. 10초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요? 읽어보세요. 고개 드시죠. 읽어봐도 무엇인지 가슴에 딱 와닿지는 않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면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도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밑에 159페이지 밑에 공간이 있고 저 위에도 공간이 있는 거 맞죠? 저 위에 공간에다가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세요. 필요하면은 그림도 그리게 하고 필기도 하라고 하잖아. 쓸데없는 거 적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고요. 자, 도로 그림 그립니다. 이 도로는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실무니까. 이 도로를 모르면 나중에 맹지를 법적으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맹지인지 맹지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을 못 하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되는 땅인지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인지 고객에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 무슨 땅을 팔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법상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배우는 거라고.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요? 그림 그리세요.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난 그림 잘 그리나 봐. 산 맞아. 자, 보시고. 건축성 도로라 하면 보행과, 보행은 뭐죠? 사람이 걷는 거잖아.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보행과 플러스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그렇게 나가요. 그때 보행,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이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1m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있으면 몇 미터가 필요하다고 볼까요? 3m가 필요하다고 봐. 그러면 건축성 도로는 보행도 가능하고 차량 통행도 모두 가능해야 되니까 건축성 도로의 소유도비는 최소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왜 건축성 도로의 소유도비는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지 원리를 말씀드린 거죠.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도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성 도로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건축성 도로 원칙을 설명한 거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성 도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때 보행은 절대 요건이에요. 보행은 절대 요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절대 요건이 절대 요건. 절대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보행이 불가능하면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중요 국도 등은 자동차 전용도로잖아. 보행이 불가능하잖아. 그것은 건축성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다른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맹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건축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땅 보러 가서 도로를 모르면 땅을 맹지 여부를 판단을 못해요. 건축가 가는 여부를 상담을 못한다니까. 현장에 나가면은 캄캄해지는 거야. 사고가 나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맹지가 아니죠. 건축법상 허가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전과자가 돼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 대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상 도로로 한다. 그래서 건축상 도로에는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OX? O. 그럼 예정도로는 현황상 가면 도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도로가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 도면에 예정도로로 지정하여 고시된 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건축상 도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면은 차량 통행은 원칙입니까? 절대적 요건입니까? 상대적 요건입니까? 상대적 요건이 되는 거. 그럼 봐요. 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통행이 곤란한 것은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차량 통행은 가능하나 보행할 수 없는 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설명 안 들으면 그것을 OX로 판단하는 연습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도 설명을 안 들으면 빵집이라는 거죠. 그 그림 잘 그렸다고 합격점 주는 건 아니다. 답을 찾아야 되니까. 듣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도로가 바다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경사각도가 크면 자동차가 가요? 못 가요? 경사각도가 크면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동네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지형적 조건이죠. 적으세요. 지형적 조건. 지형적인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라.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이야. 그럼 여기는 차량 통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보행만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런 도로는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비탈 동네에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양쪽에 건축허가 다 났죠. 거기는 자동차는 못 다녀도 보행은 가능하고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3m 이상이니까 건축허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여기 막혀 있어. 그러면 통과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 2m 이상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집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몇 미터? 2m 이상만 되면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의 개념을 하나, 두 개 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서 이 두 곳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도로 중에서 그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하여 국토교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되었거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되었거나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를 했거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거죠. 네.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가 되었거나 허가권자가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고시됐거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건축상 도로라고 한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건축상 도로의 소요 대비는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죠? 4m 이상. 건축상 도로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네, 입문과정, 네, 건축법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중요 용어들을 네, 설명드린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